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는 5명의 남자를 쇠망치로 가격해 살해한 우리 역사 속 흉악범죄자죠. 그 무거운 죄에 판사들은 사형을 선고했고 1980년 12월 24일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명한 건 사람을 살해한 죄는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옹호하지 않는 선에서 이 괴물을 길러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분명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7년 4월 21일 아침 신문을 본 당시 사람들은 유례없는 살인사건에 경악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덕산골에서 구청 직원 5명이 한 남성에게 무참히 피습당한 사건이었죠. 그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당시에 빈민촌 철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가해자, 그는 자신의 집이 헐렸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제총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위협한 뒤 결박했죠. 그리고 쇠망치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4명이 사망했고 1명은 중태에 빠졌는데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인력을 총동원해서 시내 곳곳에서 긴급 검문을 시행했고요. 광주 전 지역에 현상금 50만 원을 내건 수배지가 배포됐죠. 이런 노력 덕분에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서울 상계동에서 이모집에 은신해 있던 범인이 검거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흥숙.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외형입니다. 박흥숙은 얼핏 보기에도 아주 단단한 몸과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평소에 칼 던지기, 총 쏘기 등에도 능숙했다고 하죠. 게다가 태권도, 유도, 합기도를 비롯한 많은 무술 자격증을 소유한 유단자였습니다. 심지어 별명이 무등산 타잔이었을 정도라는데요. 이렇듯 산골에서 생활하던 무예 고수가 하루아침에 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집 옆에서 의문의 구덩이까지 발견이 되면서 그가 살해를 한 후에 시신들을 안매장하려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죠. 검거된 박흥숙은 순순히 살인죄를 인정했고요. 어떤 극형이든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80년 박흥숙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언론에 알려진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등산 타잔 사건에 의문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광주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조선대 공대 4학년 김현정 군이었는데 특히나 그는 왜 박흥숙이 그 사람들을 갑자기 살해했는지 그 살해 동기가 궁금했고요. 직접 무등산 덕산골을 찾아서 거기 있는 유족들과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박흥숙의 일기장 그리고 최후 진술서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론이 철저하게 덮고자 했던 숨겨진 이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박흥숙의 최후 진술서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 지인, 그리고 사건 담당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입증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박흥숙은 1954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4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형이 연달아 세상을 뜨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세 동생들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돼버렸죠. 다행히 그는 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비도 없을 뿐더러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죠. 그래서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박흥숙의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남의 집 식모로 갔고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북으로 떠나게 되죠. 이때 박흥숙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 이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1971년 박흥숙은 광주에 있는 시내 철공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다행히 가족 전체가 광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지낼 거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하던 박흥숙은 결국 직접 집을 짓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찾아낸 장소가 무등산 덕산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고 있었어요. 박흥숙 또한 흙과 돌, 철을 이용해서 여기서 판자집을 지어가게 되죠. 꼬박 60일 동안 먹지도 씻지도 못하면서 그냥 집 짓기에 몰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은 사실상 운막 수준의 아주 누추한 곳이었죠. 자필 일기장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자신이 손수 지은 이 집을 보여준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세 동생들까지 총 6명이 함께 꿈에 그리던 가족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흥숙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원체 머리가 좋았던 터라 5개월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네요. 그리고 나서 검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희망도 생기게 되죠. 이후 그는 사법고시 준비에 바로 돌입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 20시간도 책을 보면서 매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치명적인 단점이 그를 가로막게 되죠.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그 시기 박흥숙은 165cm의 작은 체구에 다소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오래 집중하다 보면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결과가 꽤 성공적이에요. 몇 년간 꾸준히 운동을 한 덕에 다부진 몸과 건강한 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언론의 발표처럼 칼을 던지거나 유단 자격증을 딴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총을 잘 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산에 집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접근하는 산짐승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딱총으로 익힌 기술이었다고 해요.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 살면서 공부도 하고 꿈도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둘 인생을 잘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날 광주시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공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땅굴 파기. 땅굴이요? 사실 공무원들이 퇴거 고지를 하러 왔을 때 박흥숙이 억울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그럼 이 집을 다 철거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근데 이때 그들이 해준 말이 뭐였냐면 그럼 땅 파고 안 보이게 밑으로 내려가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흥숙이 정말 땅굴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구청은 덕산골에 마지막 경고장을 보내게 돼요. 2주 동안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라는 엄포였죠. 사건 당일인 1977년 4월 20일 철거반장 오종황 씨는 직원 6명을 이끌고 무등산 덕산골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저마다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철거하러 온 거니까요. 박흥숙도 포기한 듯 이 철거 명령에 순순히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거 반원들이 바로 작업을 시작했죠. 그렇게 세간 살림을 대충 밖으로 꺼냈을 때 직원 한 명이 집에 여기 불 질러!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박흥숙이 황급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막을 걷어내려고 했어요. 15,000원짜리 천막이었는데 철거는 되더라도 그건 건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본 작업반장이 내려오라면서 그를 달래고 불을 지르지 않을 테니까 어서 내려와라 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흥숙이 내려왔는데 예상과 다르게 불길이 치솟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런데 순간 박흥숙의 어머니가 미친 듯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찬장에 숨겨둔 30만 원이 떠오른 겁니다. 여태까지 이 자식들과 이 판자촌을 벗어나려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목숨 같은 돈이었겠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길이 집을 빠르게 태웠고요. 어머니의 쌈짓돈 30만 원도 불길에 사라졌죠. 어머니가 절규했고 자리에서 실신하게 됩니다. 분노한 박흥숙은 철거를 하면 됐지 왜 불까지 지르냐, 불을 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박흥숙은 그때까지만 해도 침착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여동생을 달래기도 했죠. 그러면서 철거 반원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저쪽 위에 사는 사람들은 폐병과 당뇨를 앓고 있는 노부부다. 우리는 젊지만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 집만은 태우지 말아달라 라고 했지만 그 부탁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50m 떨어진 그 노부부 집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있는데, 집만 부숴도 되는데 왜 굳이 불까지 이렇게 다 지르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1977년 그해 10월에 광주에서는 제58회 전국체전이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한 뒤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찾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걸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무등산 정화 작업을 진행해요. 무허가 건물을 이때 철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는 여기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아예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상황입니다. 윗집에 연기가 났고 박흥숙이 즉각 달려갔죠. 그러던 중 이미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철거 반원들과 맞닥뜨립니다. 아니 불을 내면 어쩌냐, 저 노부부는 어쩌냐 라고 항의했지만 다들 뭐 어쩔 수 없다는 자세. 그러면서 그 작업하시던 분들 중 한 명이 어린 놈이 지랄하네 라면서 그를 비웃게 됩니다. 그 비웃음에 박흥숙은 이성을 잃게 되고요. 그는 이내 그 짐승을 쫓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제총을 들이밀었고 허공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에 철거 반원들이 허둥지둥했고 곧이어 2명은 현장을 도망치게 돼요. 박흥숙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끈으로 포박해서 파놓은 구덩이로 몰아넣었죠. 움막집을 대신해서 그 새롭게 파놨던 그 땅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포박해둔 끈이 느슨해지면서 한 차례 이제 도망을 간다 만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박흥숙은 결국 그의 머리를 망치로 잔혹하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뇌가 함몰되는 증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는 도주했습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엄마와 여동생은 각각 살인 방조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되고 말았죠. 다행히 박흥숙은 빠른 시일 안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언론의 보도가 어딘가 이상해요. 박흥숙이 은신을 하다가 발각됐다 하는데 사실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뭐라고 하냐면 박흥숙이 숨어있다 검거된 거다. 박흥숙의 어머니가 무당이다. 덕산골이라는 곳이 사이비 종교단체 거주지다. 이렇게 사실과 무관한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무등산 타잔? 이 별명도 자극적인 타이틀을 원했던 언론이 직접 붙인 단어였습니다. 참 한탄스럽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자극적으로 몰고 갔는지가 좀 궁금해졌는데 그 이유를 찾자면 당시의 시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은 정말 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판자촌 철거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서울은 참 화려하고 현대화된 곳입니다. 근데 60, 70년대, 그러니까 고작 50년 전만 해도 서울 외곽에는 여전히 수많은 판자촌이 즐비했어요. 당시 서울 주택의 32%가 판자촌이었을 정도죠. 물론 이건 서울만의 일은 아닙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판자촌을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또 여기엔 무력이 동반됩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던 빈민층들의 서름이 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에 불까지 지른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쫓는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 박정희 정부 하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했죠.
이건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니까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박흥숙의 진짜 범행 동기를 정의해보자면 정부의 무자비한 강제 철거와 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의 언론은 이걸 철저히 숨겼다는 점이겠죠. 박흥숙이 쓴 일기의 후반부에는 그 철거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당국에서까지 이런 학대를 받고 쫓겨나야 할 만큼 큰 잘못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의 조국이라고 믿었던 내가, 최소한의 다책을 바랬던 내가 어리석었을 뿐이다. 물론 여러분, 아무리 어떤 정당한 이유를 댈지라도 무고한 이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구청에서 고용된 평범한 가장이자 일용직 노동자로 그저 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살인 괴물이 되어버린 데 사회와 국가의 일말의 책임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전쟁을 딛고 빠르게 성장한 고속 성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수많은 억울함과 아픔이 외면당했습니다. 사형수 박흥숙은 빠른 형 집행으로 재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오늘 사건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살인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의 이유를 무턱대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가져올 어떤 파장을 두려워해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묵살한 그 당시의 정부와 언론 또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역사적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진실에 다가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